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5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그런 법률 관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입니다.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전입신고 기간 내에 이제 그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면은 기존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대차의 경우에도 전차인이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서 목적물을 점유한다면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차인 같은 경우 이제 임대인이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있고 전차인 병이 있었을 경우에 당연히 을도 갑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인도 임차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이제 이 을이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권의 양도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양도와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오히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양도하고 전대하는 것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긴 한데 임대차 관계를 유지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이나 전차권을 임대인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배신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임차인이나 임차권의 양수인이나 또는 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배신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 관계에서 배신적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임대인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전차인 같은 경우에 비록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 할지라도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권 또는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즉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이나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서 전차인과 양수인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전차인이나 양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토지 임차권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어서 결국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러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종료가 되었을 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항력을 취득하고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자,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토지의 임차인은 이제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미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갱신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바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가 되는 경우, 즉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뭐 차임 지체라든지 차임 연체, 이 사유 등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한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런 합의는 무효가 아니죠. 자, 만약에 이렇게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한다라고 하는 합의는 결국은 임차인이 매수 청구권을, 건물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합의나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한테 넘긴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포기가 안 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임대인한테 이전한다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에 대한 포기에 대한 합의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이제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는 거죠. 이 경우는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를 반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 것 대신에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임차인한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해서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하는 합의 자체는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사전적 포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는 무효인데,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되는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한테 이전한다라고 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이거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포기 합의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건물 청구권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때,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경우에 만약에 여기서 을이 갑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이제 그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갑의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는 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갑은 을에게 이제 매매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상환 이행 청구로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청구 취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청구 취지 변경이 없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 청구 대신에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라, 내가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하는 식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으면은 그냥 임대인의 청구는,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 청구는 기각이 되고요. 청구 취지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명도를 청하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청구 취지를 변경해야지만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매수 청구권자는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인 토지의 임차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그런 상황의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청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까 이제 위에서 얘기했죠. 이제 건물에 대한 매수청권 행사할 때는 그 건물 자체가 미등기이거나 무허가인 건물인 경우에도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 이제 매수청권자는 당연히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도 매수청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청권의 상대방은 당연히 임대차 종료 당시에 임대인이 되겠지만 그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제3자한테 넘길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 소유물인 임대차의 경우, 즉 토지가 타인 소유물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 임대인이 있고 을이 임차인이 있는데 이 토지가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의 소유인 경우에 이 병이 갑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을은 병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갑 같은 경우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갑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을 확보를 못한 이제 갑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한 매수청권 행사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갑이 매수청권을 행사해도 진정한 소유자가 병이 갑에게 건물에 대한 철거를 청구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타인 소유물인 임대차,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그 이제 타인 소유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건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건물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의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임대인의 철거 청구가 인용되기 전이더라도 철거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제 실제로 철거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철거 청구가 인용되면은 거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걸 집행 권한으로 해서 뭐 대집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건물 철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철거 청구가 인용이 되더라도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면은 철거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철거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매수청권 행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철거 청구를 강제 집행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자기가 사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안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임차인은 매수청권을 행사해서 이제 그 건물에 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상물 건물에 대한 매수청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는 점 유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엔 어차피 임차인이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수청권을 포기하는, 즉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한다라고 하는 합의가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계속해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 같은 경우에 건물이 양도되면은 그러면 토지 임차권도 토지에 대한 토지 임차권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 임차권도 양도되게 됩니다. 즉, 건물은 주된 권리이고 임차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물 종물 이론에 따라서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임차권도 당연히 양도가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은 비록 임차권이 종된 권리이긴 하지만은 이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이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를 설정한 상황에서 이 건물의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건물을 위한 토지의 임차권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의 법리에 따라서 당연히 병한테 이전이 됩니다. 병한테 이전이 되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당연히 병한테 이전이 되는데, 근데 이 토지 임차권을 병이 갑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즉 임대인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즉 을과 병 사이의 주물종물 이론에 따라서 임차권도 양도가 된다라고 하는 점과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은 임대인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은 임차권의 양수인, 결과적으로 이제 토지 임차권을 양수하게 된 병은 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은, 하지만 그런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즉 임대인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비록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인 토지 임차권도 취득할 수 있게 되고요. 병은 갑에게 그런 토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은 병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에 대해서는 4번 판결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됐을 경우에는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 앞에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임대차가 종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또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비용상환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필요비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당연히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합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해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민법 203, 자, 이렇게 이제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법 203조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용상환청권,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권의 변제기와 관련해서 임대차 같은 경우는 필요비 상환청권은 지출 시에 바로 발생을 하지만은 민법 203조에서의 필요비 상환청권은 임대인이 이제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를 하거나 반환했을 때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필요비나 이제 유익비 같은 경우는 다 어떤 임대차 관계가 종료한다든지 또는 203조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받는다든지 그런 시점에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바로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변제기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변제기의 차이 때문에 유치권이 발생했느냐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약간 좀 논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치권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 변제기가 언제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요 쟁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건물 매수 청구권과 같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에는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특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 부속돼 있던 물건들을 다시 다 떼내서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부속시켜서 건물의 가치를 높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떼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특약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차에서는 원상회복의 특약을 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합물을 원상회복해야 된다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특약이 있다라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일단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을 하면은 그 비용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비록 비용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가 종료했을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그러더라도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편면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건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임차인이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당사자가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만 이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제 그 부속물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만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부속물 자체가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는데 강한 부합에는 이제 부합의 경우에는 강한 부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한 부합이 있죠. 강한 부합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인 효용이 없게 되거나 그 물건을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강한 부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약한 부합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부합을 시켰다 할지라도 권한에 따라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 부속된 물건의 소유권이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 경우를 약한 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약한 부합의 경우에는 이제 부속 매수청구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한 부합의 경우에는 이 자체가 그 부속된 물건 자체가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고 건물의 소유권의 일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가 문제되는 것이지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합의 정도에 따라서 강한 부합 같은 경우에는 부속 매수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 특히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문제이고 약한 부합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건물 매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 이제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들, 뭐 이제 베란다라든지 테라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 설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용 상환 청구권과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타인 소유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를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죠. 타인 권리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허용이 되는 것처럼 타인 소유물을 임대차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아님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뭐 소유권이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을 다 공제하고 이제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임차인은 네가 소유자도 아닌데 왜 차임을 공제하냐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 법리와 동일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은 원상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즉 목적물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인 소유의 임대차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임대차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 자, 소유자가 이제 소유권을 행사한 경우가 되겠죠.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제 별도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를 할 필요가 없이 임대차는 자동적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임차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203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건 민법 203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은 계약 관계가 없는 회복자, 그 다음에 점유자 사이에서 203조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복자와 점유자 사이에서 어떤 계약 관계가 있다, 뭐 이제 보통은 계약 관계라고 하는 건 임대차나 또는 도급 계약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임대차나 도급 계약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회복자와 점유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존재하는 경우에는 203조에 따른 점유자 회복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도급 계약에 따라서 이 당사자의 비용 상환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나 도급 계약에 따라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203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오히려 이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만약에 임차인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비용 상환의 문제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는 임대인과 진정한 소유자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차임 지급, 이제 타인 소유물의 임대차에서 아까 차임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되고, 차임 지급을 더 이상 이제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임대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니까 면제가 되고, 보증금에서 차임 상당액이 공제된다는 주장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차임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도 이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는 걸 이유로 해서 그 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됐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임대차가 종료됐으니까 더 이상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공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엔 여전히 차임 지급 의무가 존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공제 항변을 할 수 있지만은,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또는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됐을 경우에 원칙적으로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임대인한테 반환해야 되는데, 지금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는, 이제 임차인은 진정한 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차임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고 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3번도 타인 소유 물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제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되었고, 이제 임차인이 제3자한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즉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은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겠지만은, 이 경우에 이제 제3자에 대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법률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임차인은 유익비나 필요비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이제 이 X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병이 취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임차인은 병한테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을이 갑에 대해서 유익비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X를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의 항변을 병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X에 대한 반환, 소유권에 기초해서 X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유치권 항변을 하는 거죠. 즉 에 대해서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병에 대해서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치권의 항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유치권의 항변을 쓸 경우에 유치권의 항변이 이유가 있다면은 법원은 상환 이행 판결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병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그 판결의 형태를 묻는 경우에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이제 그 전부 기각 또는 각하 뭐 이렇게 이제 판결 형태를 묻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상환 이행 판결은 일부 인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정확히 판결문을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위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제 진정한 그 새로운 소유자 또는 이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소유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이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임대차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즉 이제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비용을 지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이익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만약에 그 임대인이 이런 비용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이익은 손실은 이제 임차인이 있게 되고 그 이익은 제3자한테 귀속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이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제 전용물 소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의 위험을 제3자한테 전가시키는 것, 즉 임대인의 무자력이라고 하는 이제 비용 상환 청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무자력을 제3자한테 전가시키는 것, 즉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즉 임대인이 무자력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요 임차인만 제3자한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서 유리하게 취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인 수익자 이제 제3자가 이제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갖는 항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부당이득에 근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용물 소권과 비슷한 법리는 우리 민법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도급 계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당사자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도급 계약에 따라서 부당이득 법리가 이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급 보수의 계약과 관련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도급 계약에 의해서 그 도급 계약상의 이익이 제3자한테 흘러 들어갔을 때 그 제3자에 대해서 수급인이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계속 나오는 말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한테 귀속되었을 때 임차인과 그 제3자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주로 이제 임차권이 양도되거나 전대차가 설정되었을 때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뭐 비교적 쟁점 정리 내용이 짧네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연습 시험 잘 실시하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